어떻게 5.18과 12.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다 봤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예. 거를 다 듣고서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윤 후보님은 네.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상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한다,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우리가 다 우리 당이 원칙에 따라서 오공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오공 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는 오공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애들 전두환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오공 때 않습니까? 아니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 우여곡절 끝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송구하다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꽤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앞뒤 쭉 잘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설명을 했다가 결국에는 유감을 표명했는데 유감 가지고 되냐. 그래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감까지는 말로 하고 송구하다는 것은 글로 대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뭐 삼저 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해명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해명 내용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뭐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뭐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에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에 누가 한 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예, 자, 네 분 패널과 먼저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준혁 한신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일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뭘 맡고 계시죠? 네, 공보실장. 공보실장 맡고 네. 계시죠? 네. 이거 가지고 아주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페북에 예. 후보의 입장이 올라 있고 그게 후보가, 최종 입장입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는 아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 독재 정권이라는 건 후보도 뭐 분명히 했던 거지만 그 정권에서 이 독재자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예. 후보가 이제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
후보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예. 걸 인정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했을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이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계기로 후보도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힐 때 특히 이제 역사의 문제랄까요? 일종의 어떤 비유를 함에 있어서 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거를 설명하다가 그게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 아마 그런 교훈을 얻지 예.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송구하다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만 해도 오늘 이상일 의원 나오시면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상일 의원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네. 이상일 의원께서도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지 궁금해서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제가 그 시절에 뭐 윤석열 후보도 그 시절에 대학생이었고 저도 대학생입니다. 그 시절에 전두환 정권으로 상징되는 말들이 어떤 겁니까? 대학 캠퍼스의 사복 경찰, 체류탄, 고문, 금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저희가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그 독재 정권과 싸웠고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 시절에 그 독재 정권의 그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저항의 사실은 대표적인 상징 하나가 5.18 광주 민주. 알겠습니다. 뭐 이상일 의원의 생각하고 역사 있습니다. 인식에 대해서 제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도 우리 패널이고 나와서 면구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는 참모들이 건의를 드려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바로 안 나오고 오늘 오전인가요? 유감 표명을 했어요. 결국 나중에 송구스럽다로 바뀌었는데 참모들이 건의해도 잘 안 듣습니까? 후보하고 소통은 상당히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후보도 오늘 그 페북에도 그랬고 아침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할 때도 정말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 비판을 듣고 생각을 이제 본인이 더 하고 이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옳겠다. 이제 그러면서 유감 표명을 했고 유감이란 단어를 썼죠. 그런데 그때는 짧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청년 공약 발표하는 자리였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후보가 본인의 어떤 심경에 대해서 보다 이제 좀 정제된 표현으로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밝힌 것이 페북 글이죠. 거기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지만 전두환 정권의 그 독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분들, 우리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본인이 더 이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보수 언론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사과 내지는 화제 나는 의견이 없다고 드립니다.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자, 김영주 의원 이제 네. 오후에 SNS에 송구스럽다라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오전 때만 해도 네. 사과나 사죄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으로 선을 네. 그었습니다. 네. 그렇게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고 어제 대책회의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감 표명으로 선을 그은 이유가 뭐였을까 정말 궁금해요. 네. 뭐 본인은 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어떤 무기징역을 때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내가 한 번도 광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 말을 그렇게 앞뒤 잘라서 그렇게 왜곡시키냐 하는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사학 아닙니까? 어떤 얘기를 표현할 것이냐 하는 거고요. 또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던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했다는 거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21세기 대명천지의 국가 대전환을 얘기할 때 굳이 예를 살펴볼 게 없어서 50 전두환 시절을 살펴봐서 좋은 선례를 찾아야 되느냐. 저는 뭐 선진국의 예도 있고 그 부분도 공부가 덜 된 것이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본인이 당 일부에서 그 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 공감할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부 보수의 어떤 전두환 정권에 같이 부역했던 분들이 야 통쾌하게 말 잘했어. 그 말에 대해서 또 보완 내동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것은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문제냐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실수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고 유감 표명할 수.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뭐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국민과의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다만 그때 수많은 참모들이 제가 뭐 우리 이상일 의원님도 잘 알고 김명민 우리 평론가도 잘 알지만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시면 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우리에게 만남 숙제이다 있는 그런 말씀이죠. 김준혁 교수께서는 이제 전두환 발언 이후 저간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기자들이 좀 입장 표명이 늦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사과할 마음이 사실은 없다는 걸 갖다가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 제가 좀 정말 실수를 했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하하하 웃으면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는 뉘앙스가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는 그 어제 인스타에서 사과를 올린 것도 사과의 의도는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왜 자꾸 나한테 이걸 사과하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올리면서 거꾸로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사과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받았고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받지 않았을까. 옆에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인스타그램 얘기하셨는데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 측의 인스타그램에 그런 그림이 하나 떴지요. 성렬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윤석열 후보가 돌 때 이렇게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어제 올린 건데요. 이제 뭐 곧 사과할 거다라는 예고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과가 5.18 쿠데타 전두환 이런 발언해서 상처받은 그 마음에 대한 사과일 텐데 그런 사과를 저렇게 장난기 있게 해도 되는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이상일 의원, 이 SNS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저건 그런 뜻으로 올린 거 맞죠? 글쎄, 저도 사실은 오늘 오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도는 뭐 좀 알아보니까 이 후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이런 의도에서 시작됐나 봐요. 그 그러니까 사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소위 부산에서의 이 발언과 연계해서 올린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이제 홍보팀에서 하는데 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하필 오늘 후보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페북을 통해서 이제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 사진이 나와서 국민들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억측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럼 내리면 이제 또 왜 내렸느냐 또 궁금하고 저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바로 설명이 그런 겁니다. 후보가 오늘 그제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러 비판을 수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또 생각이 부족했던 걸 사과를 했는데 SNS에 저게 나오니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사실은 진정한 사과의 효과도 없고 해서 예. 그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저걸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과가 아니다 이거군요. 타이밍이 그런데 참 묘했군요. 아무튼 사과에 좀 인색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몇 가지 좀 말 실수 있었죠. 그렇지만 항상 윤석열 후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계속 앞뒤 자르고 전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명하고 보충 설명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보시죠.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후진국으로 전부 넘어가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좀 이런 이 첨단 이 과학 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최경철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이렇게 단순한 말 실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훈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저희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써서는 안 될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장애인들 비하하는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던진 한마디지만 굉장히 큰 화살이 돼서 심장에 꽂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께서 전두환이 정치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독일에 가면요. 아돌프 히틀러의 아돌프도 못 쓰게 합니다. 그만큼 아돌프 히틀러는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돌프도 못 쓰게 합니다. 그만큼 정치에 있어서 금기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윤 후보께서 그걸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를 했을 겁니다. 사과를 한 것도 좀 늦었죠. 뭐 여러 차례 뭐 유감 표현했다 뭐 이랬는데 사과를 홍준표 후보 좀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국송 얘기하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 얼마나 잘합니까? 아까 나왔지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하는 그런 민첩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주 좌불안석이죠. 뭐 주신 말씀 아마 윤 후보도 시청을 한다면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지금 말씀 중에 홍준표 후보 조국 수원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과하신 건 아니고요. 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그 생각을 바꾸겠다. 예.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는 그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 아닙니까? 뭐 전두환 씨에게 5.18 쿠데타 빼면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빼면 정치는 잘했다까지도 좋아요. 호남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이었는데 사과를 금방 해도 부족할 판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이상일 의원하고 오랫동안 기자 생활 같이 하면서 어떤 분인 줄 알고 김경진 특보도 참 합리적인 분인데 그분들이 참 명구스럽다, 이건 잘못됐다, 건의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사과가 안 나와서 이건 좀 스타일이 그런 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궁금했어요. 네, 그제 발언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어제 하루 뭐 저희 입장에선 사실 어제 뭐 말씀을 뭐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분들도 많은데 본인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밝혔듯이 이 비판은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과를 했고 과거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아버님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5.16과 관련해서 그때도 또 자식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또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듣고 이제 사과를 이제 하신 적도 있고 한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계기로 후보가 많은 배움과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더 반복되지 않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아마 후보도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번에 걸친 경기도 국감을 마쳤습니다. 자청에서 받은 국감이었는데 과연 성공했을까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어제 아주 공방이 치열했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간부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약간 표현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놓고 같은 사안을 두고 말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위증이다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말씀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바꾼 일이 없고요.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지사님,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언론 나중에 보도를 하실 보고 시간 알게 된 드릴게요. 거예요. 예, 또 이틀간에 2번에 걸친 국감에서 이런저런 공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이어서 보시죠. 지시한 적 없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없다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 체포 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다고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자 김영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동규하고의 관계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건데 어제 국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약간 좀 정확히는 아니지만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는 정말 지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위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일관성이라든지 굉장히 신중하고 본인이 또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그 애매하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초과이익 한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설계를 할 때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미 공모됐을 때 계약 썼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서 그와 같은 초과이익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그 토론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대로 들은 바가 없다. 밑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얼마 전에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게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감사원 감사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순서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그 답변도 그렇고 의원들의 질문도 그렇고 이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선우가 뭔가 초과 이익의 시점이 언젠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더 많이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일 의원 어제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꺼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실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경로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던데 왜 저 얘기를 꺼냈다고 보셨나요? 글쎄요, 의도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론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만약에 유동규 씨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원희룡 후보 오늘 이야기했지만 유동규 씨가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2시간가량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그 이재명 지사의 뭐 복심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렇다면 유동규 씨하고도 가까운 분이고 통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통화를 했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다 했다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는 내 측근이 아니고 일개 직원이다. 그런 분하고 이렇게 지금 그분이 극단적 선택하는 상황도 알고 통화도 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공동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2차례 받으면서 하신 말씀 김은혜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 뭐 그게 삭제든 일반 직원이 건의한 걸 안 받아들였든 사실 첫날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 받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확정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아야 되니 안 받아들인 것처럼 본인이 승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가 배임이 아니냐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주어를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맨 먼저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많은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지금 후보를 보면서 저분은 사과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 계속 이번에 국감 때도 보면 어떤 표현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발뺌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동규 씨와의 사과한 적은 있어요. 그 욕설에 대해서 사과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관련해서. 사과를 저분은 전혀 안 하고 대부분 인정을 안 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유동규 씨 관계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승인을 했는지 사인을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유동규 씨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거는 틀림없고 요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물러날 때는 소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이 계획이 되고 추진됐던 시점은 유동규, 이재명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다고 보입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지금 이상일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한 3,000명 이상의 공직자의 수장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서 이제 그 한 팀에서 어떤 팀장하고 이제 팀원들이 이렇게 논의를 막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 내용을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성남시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그 기초자치단체장들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김은혜 의원이 아까 그런 질문도 했는데 김은혜 의원 보좌진들이 이렇게 막 어떤 내용을 갖고 이제 의견을 나누었는데 수석이 거기에 나온 의견을 세밀하게 다 국회의원한테 보고하지 않듯이 당시 그 팀원 내부에서 초과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아마 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팀장과 과장 이런 또 국장 이런 선에서 야 이거는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내용을 갖다 정리한 이후에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말이 뭐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뭐 그 과정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지 뭐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도 국감을 받겠다라고 나섰으니 국민의힘에서 단단히 벼르고 별렀겠지요. 2번에 걸쳐서 국감을 했는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몇 가지 장면들을 좀 보시죠.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사님.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것도 묻는 아니고. 것만. 정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마이크 빼세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항의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좀 저는 안 됩니다. 그게 본인들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양두구육. 예, 자, 몇 가지 장면 봤습니다. 아주 치열했죠. 최경철 의원, 2번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박용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고 정면 충돌이 돼서 예.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도 상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엔 저쪽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아까 뭐 홍준표 후보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점잖아 가지고 뭐 공격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질문을 하면 그게 결국엔 상처로 남거든요. 잔미에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가랑비에도 옷을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왜 국감을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많이 맞아버렸거든요. 초과액 환수 조항에 대해서 말을 또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꼬투리가 잡히면서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계속 내려왔어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그건 결국에는 지지자들만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믿고 다른 사람들,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 거짓말하네. 저 사람 왜 거짓말을 자꾸 하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저는 왜 국감에 나오셨는지, 저는 국감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나오신 것이 가장 큰 손해가 아니었나 판단 조금 미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없는 국감이었다. 뭐 물론 국민의힘도 맹탕 국감이라고 혼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뭐 국민의힘은 사실 뭐 홍준표 후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잖은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거죠. 특히 말 바꾼 거 그리고 유동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놓고 뭐 유동규가 뭐 아팠느니 뭐 침대에서 뭐 어떻게 그것까지 얘기한 것은 좀 더 큰 실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득실로 따진다면? 글쎄 저는 약간 좀 그 최경철 의원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저는 뭐 판정승 중에서도 좀 센 판정승이다. 예,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국감위원들이 준비를 좀 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 대장동 TF팀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부시장 하셨던 분이 이번에 공직을 그만두시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 TF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정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역으로다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또 전주의 김윤덕 의원이 영상을 좀 틀었는데 그때 그 국민의힘의
당시 시의원, 의장 이런 분들이 공영 개발을 갖다 막았던 내용들을 갖다 국민들 전체가 다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역으로다가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글쎄요, 이제 우선은 심상정 의원 한 사람보다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1, 2라운드였다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그야말로 이재명 도지사라고 하는 타켓이 있었다면 보좌관들 합숙하고 의원들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힘있게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할 것이고 그다음 주자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김용판 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조폭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돈 사진 부분 물론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또 해명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서울시 국감도 보면 정말 서울시가 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장도 마치 대장동 국감을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많은 뭐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몇 가지 의혹은 남겼다. 뭐 그런 면에서 완전히 누가 뭐 원사이드하게 이겼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상일 의원은 심사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평가는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다만 보시기에 어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이렇게 좀 그 질문을 하는데 저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으셨나요? 솔직히 아쉬운 점이 꽤 있습니다. 나름 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거는 또 뭐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물론 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료도 서로 교환해 가면서 좀 합숙도 해서 좀 소위 말해서 팀플레이, 팀플레이를 잘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하나둘씩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명 지사의 답변 저는 태도를 보면서 아마 저는 이재명 지사의 문제는 그 태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좀 정직하게 답을 안 하겠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답변들을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들도 있고 또 내용들이 발뺌하기 위한 것들도 많다는 느낌을 국민한테 분명히 줬다. 그래서 역시 아무리 본인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저는 현명하다고 보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인한 문건들이 벌써 10개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무슨 문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성남시청의 시장실과 비서실은 4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까닭 국민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크게 두 가지 의혹의 충돌이지요. 대장동 의혹 그리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안개 속일까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도 아직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도 이번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김웅 의원의 얘기를 통해서는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방송을 보면은 앞뒤 다 자르고 좀 이야기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보자가 누군지를 몰랐었고 계속 헤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측의 제보였는지도 글쎄요,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측에서 초안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녹취 지금 나온 내용에도 지금 그런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똑같이 좀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띄고. 자, 녹음 내용만 들어보면 분명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뭐 제3자가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랍니다. 이렇게. 김영주 의원 저렇게 나왔는데도 김웅 의원이 인정을 안 해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김웅 의원이 저렇게 어뭉스럽게 시간 끄는 것이 민주당한테 나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래 가져가는. 그래서 물론 뭐 저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명쾌하게 자기 이야기를 좀 해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지금 딱 걸리는 게 남부지검에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더 당내에서 뭐 실제로 뭐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는가?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당의 법률위원장이 남부지검에 내라고 한 건지 그런 거. 또 하나는 굳이 왜 검찰색을 안 내고 그런 얘기를 왜 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초창기에 인터뷰했을 때는 제법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안 난다는 몰세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뭐 오히려 여당의 공격을 맞을 수 있는 지점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의원, 그 통화 내용 중에 윤석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당시 상황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할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를 통해서 대검에 어떤 분들이 포진돼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검사들 다 자천돼 있는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정말 대신해서 고발해 주겠다고 해도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려야 할 상황이고 저기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주체가 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 간의 통화에서 김웅 의원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거론했는데 김웅 의원이 왜 그랬는지 김웅 의원이 밝혀야 되고 사실은 이거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제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손준성 당시 검사하고 김웅 의원 간의 관계. 정말 손준성 검사는 본인도 아직도 자기는 고발장 쓴 적 없고 받아서 전달한 적도 없다니 이 역시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손준성 보낸 파일이 왜 김웅한테 왜 갔는지 이 역시 규명이 돼야 돼요. 이거는 사실 윤 전 총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설사 손준성 보냄이 뭐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 역시 확인이 돼야 되고 윤 전 총장의 입장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정황도 없었고 그런 어떤 단 한 톨의 단서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발 사주가 현재는 실체가 불분명한 문제인데 공수처가 정말 철두철미 수사를 해서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준우 공수처장도 김웅 의원에게 떳떳하면 출석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법사위 국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로 거론한 저희라는 표현이 검찰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중입니까? 예, 그 부분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희나 우리 쪽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검찰 쪽 인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다고 봐도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에 관계된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이분들이 이 사건과 본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 그러면은 출석을 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사진 출석하면 좋겠지만 김영주 의원 소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소환해도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국감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또 후보도 뭐 국민의힘도 후보가 정해지고 그러면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쟁론들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빨리 소환을 하고 또 소환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김웅 의원이 윤석열 후보든 누가든 간에 자기 당을 도와주는 가장 적절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경철 의원, 지금 사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비정상이죠.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 수사의 속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 후보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참정권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발 사주 의혹인지 고발 접수 의혹인지 이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빨리. 이게 윤석열 후보까지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손준성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공수처가 자꾸 떳떳하면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떤 수사기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증거를 모아서 강제 수사를 해야죠.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손준성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계속 저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그 피의자를 입건하든지 아니면 죄가 없으면 그냥 불입건하든지 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꾸 저렇게 그냥 국회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데 이런 의혹들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만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나라 전체 국가 대전환에 대한 담대한 비전들이 서로 이루어지는 대선인데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매우 서로 간의 어떤 비리 논쟁을 가지고 오늘 홍준표 의원도 도덕성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새로운 미래에 대한 경쟁력, 서로 간의 좋은 비전 경쟁력을 갖고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덜 나쁜 놈인지 진짜 나쁜 놈인지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는 굉장히 실망과 분노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라고 보이지고 안 그래도 코로나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말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국감이 돼야 되는데 보람듯이 모든 것이 대장동 국감이 돼서 더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미래를 얘기하면서 대선 얘기할 수 있을까요?